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교사생활 7번째 강의를 맡은 김원 목사입니다. 그동안 강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교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교사로서 자기의 모습을 점검하고 또 고민하며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5번째 강의부터 코로나19 이후 교회학교 공동체 사역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서 온라인 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렇게 강의하는 저도 온라인 사역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우리 교회에서 실시했던 온라인 사역과 또 유튜브나 SNS에서 지켜볼 수 있었던 다른 교회의 온라인 사역을 토대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사역의 필요성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사역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사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 온라인 사역은 중단해도 괜찮은 사역일까요? 물론 코로나19가 온라인 사역을 시작하게 만든 가장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사역의 필요성을 코로나19 상황으로만 한정지어서 말하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온라인 사역을 어디까지나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수단으로만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온라인 사역이 필요한 이유는 간단하게 말해서 성도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온라인 공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의 삶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구분되지 않을 만큼 자연스럽게 맞물려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친구를 사귀고 취미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교회는 온라인은 경험할 수 없는 곳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가 처음 스마트폰을 경험했던 것만큼이나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 사역은 기성세대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불편한 사역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이 익숙하고 오프라인에서 우리는 충분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다릅니다. 아이들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익숙합니다. 오프라인에서 느끼는 것들을 온라인에서도 동일하게 느끼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아이들을 생각할 때 온라인 사역을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수단으로만 접근하기보다는 오프라인 사역에 더하여 아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신앙을 심겨줄 수 있는 좋은 통로를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온라인 사역 전문가도 아니고 온라인 사역 신봉자도 아닙니다.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에서 아이들 만나는 것을 더 좋아하고 또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우리가 시대의 변화와 아이들의 특성에 보조를 맞추면서 온라인 사역과 오프라인 사역을 적절히 병행하는 대로 나아갈 필요성이 있다는 것만큼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온라인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온라인 사역을 시작하는 3가지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에 진행하던 오프라인 사역을 온라인 사역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성심교회의 경우를 보자면 2020년 5월부터 말씀으로 섬기는 영적 지도자 모임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였고 하반기부터는 영적 지도자 훈련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교회학교 공동체의 경우에 영화부, 유치부에서는 영상으로 성경을 암송하고 그것을 온라인으로 공유하였습니다. 고등부에서는 해마다 고난주간 부활주일 캠페인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온라인으로 방구석 기도회라는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처럼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하던 사역을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사역과 오프라인 사역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은 전반적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 사역이 혼합된 형태로 진행된 사역이 많았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여름 사역을 진행하였는데 여름 사역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실제 사용해야 하는 교재나 만들기 재료 그리고 선물들을 오프라인으로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직접 만나서 전달하거나 우편이나 택배로 보내는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이들을 신방하는 효과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작년 공동체 사역에 있어서도 5, 6월에 진행했던 가정의 달 챌린지 핸드북이나 7, 8월 성경 필사 챌린지 노트의 경우
오프라인으로 전달하고 제출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마 가장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온라인 사역을 진행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역의 큰 틀과 진행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지만 최소한의 오프라인 만남은 적절히 시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완전히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사역을 기획하는 것입니다.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이나 물품 전달이 없이 온라인으로 만나고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형태의 사역을 기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공동체에서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매일 아침 8시에 성경 통독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100%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사역입니다. 청년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전달된 메시지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교사대학도 전적으로 온라인 사역입니다. 이 경우에는 참여하는 사람은 신속하고 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것을 기획하고 실제로 제작해야 되는 담당자는 오프라인 사역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통 방향에 따른 온라인 사역의 3가지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방형 온라인 사역입니다. 즉, 한쪽 방향으로만 전달되는 사역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예배 영상의 경우가 여기에 속하고 멤버십이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 영상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일방형 온라인 사역은 제작과 접근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강의 영상의 경우에는 개인이 혼자서도 촬영하고 편집할 수도 있고 예배 영상의 경우에도 진행되는 순서를 그대로 녹화해서 송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유튜브와 같은 공간에 업로드해 놓으면 시청자는 언제라도 들어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일방형 온라인 사역의 단점은 시청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시청자의 반응이나 평가를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회수와 좋아요 횟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는 쌍방향 온라인 사역입니다. 즉,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쌍방향으로 소통을 하는 사역을 말합니다. 줌을 사용하여 강의하고 대화하며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서는 다락방 모임을 줌으로 진행하고 있고 말령모와 영적 지도자 훈련을 영상 강의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의 경우에는 온라인 제자 훈련 혹은 일시적인 이벤트 행사 등 쌍방향 온라인 사역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쌍방향 온라인 사역의 장점은 기기와 어플을 다루는 데 익숙해지면 마치 대면하여 보듯이 자연스럽게 서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있다면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상황에 의해 참석이 좌지우지되거나 인터넷 환경에 따라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참여형 온라인 사역입니다. 말 그대로 아이들을 온라인 영상에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5강 강의에서도 언급했듯이 영아부 유치부의 경우 예배 영상 속에 말씀 암송이나 찬양 율동, 생일 파티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등장시키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 확실히 생동감이 있어 보이고 한 번 더 클릭해서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즉, 아이들을 영상의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로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성신 미디어 사역 중에 온 가족이 함께 읽는 신앙 낱말 사전의 경우에도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이 목소리로 출연하게 함으로써 조금 더 효과적인 영상을 만들어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여형 온라인 사역의 장점은 앞서 말한 대로 전달에 있어서 효과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효과가 오프라인에서의 교제와 목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참여할 대상을 섭외하고 조율하며 기획 의도에 맞는 효과를 낼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소통과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통 방식에 따른 온라인 사역 유형을 3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진행하고자 하는 사역의 형태와 기대 효과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유형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각각의 단점 혹은 한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노력도 같이 하면 좋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교육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사역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 6강 온라인 퀴즈 마지막 문항에 대한 답변에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온라인으로 퀴즈 대회 혹은 게임을 하면서 아이들과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줌을 활용한 레크레이션과 퀴즈 N이라는 프로그램을 간단히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줌을 활용한 게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 유튜브에 줌을 활용해서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게임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3가지 정도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 뒤죽박죽 우리말이라는 게임입니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모 칸 안에 뒤죽박죽 섞여 있는 문장을 찾아서 행동으로 옮기는 게임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적혀 있는지 보이시나요? 일어서서 10번 박수치고 앉기입니다. 얼마든지 비슷한 문장을 만들어서 활용해낼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둘째는 괴짜 수집가라는 게임입니다. 각자의 집에서 진행자가 설명하는 물건을 먼저 찾아오는 게임입니다. 이때 진행자는 특정 물건을 말하기보다는 찾아야 하는 물건의 특징을 말해줍니다. 예를 들면 파란색인데 네모난 물건을 찾아라 라고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 물건을 찾아서 화면에 보여주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셋째, 4글자 퀴즈라는 게임입니다. 진행자가 2글자 단어를 말하면 나머지 2글자를 이어 말해서 4글자를 완성하는 게임입니다. 예를 들어 진행자가 지방이라고 말하면 대학 혹은 흡입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가장 빠른 시간에 정해진 개수의 단어를 말한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이 외에도 줌을 활용하여 진행할 수 있는 게임이 많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유튜브 검색창에 줌 게임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놀이가 밥이다, 놀밥이라는 채널을 참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퀴즈N이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 누구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만 하면 쉽게 퀴즈쇼를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퀴즈N의 장점을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퀴즈의 유형을 10가지나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역자들끼리 시범 삼아 해봤는데요. 10가지 중에 5개 유형만 사용하셔도 충분합니다. 간단히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로 선택형 퀴즈가 있고, 두 번째로 OX형 퀴즈가 있고, 세 번째로 단답형 퀴즈가 있고, 네 번째로 순서 완성형 퀴즈가 있고, 5번째로 초성 퀴즈가 있습니다. 둘째, 자동으로 화면 디자인과 배경음악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아주 높은 퀄리티의 퀴즈쇼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다수의 참가자들이 실시간으로 퀴즈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링크 주소와 핀 번호만 입력하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특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현장에 다 같이 모여서 한 화면을 보면서 퀴즈를 풀 수도 있고, 각자 다른 장소에서 본인 화면을 보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넷째, 실시간 퀴즈쇼를 진행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점수 계산도 해주고 결과 발표까지 해주기 때문에 별도의 도우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장점이 있는데요. 역시 그 중에 제일 큰 장점은 쉽게 만들어서 높은 퀄리티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있고 또 금방 여름 사역을 진행할 시기가 다가오는데 각 부서에서 미리 연습하고 익혀두셔서 사역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사대학 7강 온라인 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마지막 강의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